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출근길 추위가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 광장 일대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장갑과 목도리로 무장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부근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상 1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일 예정입니다.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도 내일까지 5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향후 전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로 날을 세워오던 여야 지도부.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이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인데 국정 공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합니다. 오선의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는데 일부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원톱 체제도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전달도 불발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소환에도 사실상 불응했는데요.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탄핵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 사건 접수 통지서와 사건 전반에 대한 답변서도 요청했습니다. 답변서 요청은 하셨을까요? 어제 오전에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인편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도 송달을 시도했는데 수령 확인을 못 받은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전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직접 전달하려던 시도는 물론 우편 전달도 불발됐습니다. 출석 요구서는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조보는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심리지형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절차에 착수해 23일부터 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임명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인 만큼 사실상 동의 절차에 불과하단 겁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겉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 탄핵 심리 유불리 계산에 따른 공방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행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되기 때문에 여당은 현상 유지가, 야당은 9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청문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은 국회 추천목 재판관인 만큼 사실상 동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주장이 저는 이름 둘 다 타당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치권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실제 2017년도에도 비슷한 그 주장이 이제 뒤바뀌어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의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수긍이 가요. 그렇다면 선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선례를 보게 되면 이전에 2017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논란 하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실제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긴 했지만 거리된 이후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거리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뒤따른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대행의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거리 시에 대통령의 직위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예. 그때 있는 권한대행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고 시에 있는 거죠. 이건 일시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태의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대행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리 시에는 조금 더 폭넓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탄핵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같은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이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없이 쓸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거고 사고 시에는 이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서 저는 선례를 본다면 권한대행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법률학자들의 얘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저도 법률가로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권의 공방을 놓고 본다면 선례를 따르는 놀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전혀 없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결국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박한철 소장의 지명 주체는 누구였냐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정미 재판관의 몫은 그 당시 대법원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대법원장의 몫을 인정한 것이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권한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냐, 실질적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직무 정지를 사고로 인정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아무리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국회 세 분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그 권한을 인정해주고 형식적인 승인 권한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절차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것을 임명해야 된다. 오늘도 많은 언론들이 아침에 그 기사를 내셨지 않습니까? 예.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헌재 사무처장까지도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약간 저희가 고민해 볼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각 기관 구성 원리를 보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해서 그 제청권 행사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헌재는 제청권이 없어요. 그냥 헌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해가지고 이제 9명으로 다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이 없어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겁니다. 또 국회 선출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준 이유는 분명히 견제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권적 측면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국회 선출하는 부분들을 대단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임명권이 없는 거와 대비해 보면 약간의 다른 법률적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솔직히 유불리 갖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그 관행대로 3명의 국회 추천을 하는데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배제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도 이거 갖고 지금 계속 싸워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합의를 이끈다 그러면 3명 추천이 아니고 2명 추천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게 맞다고 본다면 지금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변론과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예.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그 정족수는 충족을 합니다. 예. 6인 이상 찬성이 이제 뭐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의 정족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족을 하지만 대통령의 이제 뭐 파면 여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인 완전체가 맞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10월 17일 날 3분이 국회 추천 3분이 임기가 만료됐어요. 근데 쭉 지금 추천 진행을 해오지 않았죠. 민주당의 비협조로. 왜 그러냐면 저희 생각에는 이미 이제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헌재 결정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지만 직무집행 정지가 길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임명 절차를 서두른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맞게끔 헌재 운영이 달리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성을 더 확보하려면 정치적 상황에 맞는 헌재 운영이 변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6인 체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헌재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네. 저는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체, 구인의 완전체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겠고 2017년도에는 그 결국은 박한철 소장에 대해서 임명을 못했기 때문에 8대 0이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지금 추천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여당 몫이 한 분 추천됐고 야당 몫이 2분 추천됐다면 이 상태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2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만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인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헌정 질서의 중단 사태가 왔을 때 이것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인데 그럼 앞으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유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지금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만드는 것. 이것이 직무의 유기가 될 것이고 또 지금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몫이라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임명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100% 그렇게 가든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는 사실 헌법재판소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씩 일단 추천된 사람들을 먼저 임명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던 부분이잖아요. 2달 동안 그 한 분 갖고 싸워왔던 거기 때문에 그 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4월 18일 날 2분이 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또 6인 체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분씩 일단 우선 임명하는 것도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헌재 4인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임명 절차는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걸 두고 일각에선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영식 재판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전산 배정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건데 이후에 계속 어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심 재판관이 헌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주심 재판관이 사실 대법원의 그 부재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헌재는 거의 전원이 다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재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기 때문에 주심은 사실 재판 진행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기일 지정도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말씀 주시는 게 기일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기일 지정도 재판장이 결정하고요. 기일 지정 정할 때도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일 진행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심 재판관과 수명법과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수명도 2분이 됐어요. 근데 2분 다 공이 따지고 보면 각자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셨던 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셨던 분, 이렇게 2분이 됐기 때문에 수명법관의 임무 수행에도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중립성에 문제 제기할 만한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이 증거조사 이런 부분들은 또 TF에서 합니다. 예. TF는 이제 연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증거조사 절차, 그다음에 뭐 쟁점 정리, 그다음에 변론기일 지정 이런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지명했는지에 따라서 재판이 바뀔 거라는 예단을 갖고 하는 재판부 공격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된 데 대한 우려라든지요?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 진보 쪽에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 상에서 볼 때 그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비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0이라는 그런 그 차이, 그 표결로 사태가 결정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일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들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 쟁점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느냐 위법적이었느냐 하나 따지는 거 하고 내란이라는 것이 그 위법적인 것으로 또 위헌적인 것으로 있었느냐 여부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형사상의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헌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재판관들의 뭐 그 어떤 이 보수나 진보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명확하게 답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원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들이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거는 사과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다소 뜨거운 법사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현장이 벌어진 이유가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사실은 이제 저희 실무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기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달간 정지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걸로 또 나왔고. 그리고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도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농후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 불공정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사실 그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증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심리를 미리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은요 증거 조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심증이에요. 이걸 예단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단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증거 조사 이전에 이미 다른 사유로 본인이 어떤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걸 예단이라고 그러지 아니 증거조사한 이후에 그 증거조사 결과를 갖고 본인이 판단했는데 이거 어떻게 예단이라고 합니까? 그럼 모든 재판부는 다 예단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재판 진행이 없었어요. 이화영 부지사 관련돼서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단을 갖고 있다고 저렇게 기피 신청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결국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 뭐 이따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서울고법 지금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관련해서도 소송기록 통지서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 실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선 행보, 즉 피선거권 박탈을 최대 막기 위해서 재판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의힘의 의혹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에 대한 대응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말씀을 나눌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1대1 구도라고 이렇게 보시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라든지 아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나왔던 대북 송금 관련된 저런 재판들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것, 위법적이라는 것 또는 내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런 지금 행위를 어떻게 이 같은 저울 위에 동등하게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는 저거는 지금 1심 재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저것을 지금 지연시켰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저 사안으로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결과를 갖다가 지연시키기 위한 뭐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안 맞다고 보이고요. 방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송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공시 송달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조차도 공개적으로 수령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또 검찰, 경찰에서 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 이거조차도 지금 그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중대성을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1대1에 단순 비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심리 지연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하는 것이 맞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이 맞지. 마치 우리 편은 다 괜찮고 상대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한다. 이런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결국 여야에서 서로에게 어떤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을 놓고도 지금 항소장 수령하지 않고 있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지적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그 서류 고지 같은 게 거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조본에 아마 그 소환 통지서를 안 받았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소환 통보하고 공조본도 소환 통보하고 그 소환 통보하는 이유가 실제 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절차 진행 차원인지 이게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두 개 수사기관에서 다 나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율을 전제로 해서 한 기관에서만 소환 통보하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 보면 사실은 거의 전제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증거조사가 끝난 거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나머지 이재명 대표께서 보고받는 등 여부로 이것을 인지했는 자 여부와 관련된 재판의 쟁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해졌어요. 따라서 이게 수개월 만에 1심이 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지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물론 첫 번째 이사불명을 이사해놓고 다 주소 신고 안 한 경우거든요. 근데 재판 받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앞으로 주소가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라고 재판부에서 먼저 항상 고지를 합니다. 그럼 주소 바뀌면 변호인을 통해서 1심 변호인 등을 통해서 보통 알려주는 게 의무예요.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죠. 왜 안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특별히 변호사님 이재명께서 이거를 그 과실로 까먹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지연의 의사가 있다. 그다음 폐문부제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공직선거법만큼은 특히나 이것은 일부러 지연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준욱 대변인 입장 어떠십니까? 예, 그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11월 15일 날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서류를 발송한 건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열흘 전의 일인데 그중에 그 주소가 바뀐 거 물론 실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열흘 사이에 한 번 받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공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그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탄핵 소추 의결서 송부에 대해서 뭐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편으로 전달한 건 행정관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답변은 사실 확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전자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딱 하나입니다. 이걸 송달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지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이 비상계엄 선언이라든지 또 내란 음모 그 혐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심리가 끝나야 지금의 이 불안정한 정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조를 하셔야 된다. 오늘이라도 바로 이 송달을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약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7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답변의 전략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면 그건 지연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인 탄핵 심판을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러나 국내심에서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협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국내심에서는 지연하고 싶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과 동치시키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면 그 재판 전략이고 누가 하면은 재판 지연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시간 싸움 또 수싸움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중에 어느 게 먼저 결론이 날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저런 지연 전략을 쓰지 않는다면 비슷하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그 수치하고 예. 가장 빨리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온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몇 월 정도로 보십니까? 만약에 4월 정도에는 예. 두 재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 말씀만 더 하면 사실은 이제 1심의 그 항고장도 수령을 공시송달까지 가셨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땐 지연 전략인 것 같고. 어쨌든 자 어느 정도 본인들의 권리라고 쳐도 너무나 많은 지연 전략은 좀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방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또 두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늦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인데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았고 민생 경제 행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도층 확장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의 뭐 이제 팬클럽들의 예. 팬카페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서의 이장직이라는 것이 너무 한쪽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가 전체에 대한 지도자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전 이장직은 진작에 내려놨어야 되는 측면이 맞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좌우의 국민들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이 중요한 시점이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예비역 장성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서버 확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엄 비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전직 정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노상원 씨는 육사 후배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노 씨가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시한 정황이 경찰 특수단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12월 1일 날 만나서 계엄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때 이제 이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경찰 특수단은 예비역인 노 씨가 사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인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육사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을 도와 포구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비선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영장심사 3시간 반 만에 구속됐습니다. 박 총장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그만큼 탄핵 심판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에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편으로 보낸 부분에 있어서 송달 영수증을 못 받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 행정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보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송달된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변호인들과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지연시킬 의도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7일 날 오후 2시로 변론 준비기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고 이때는 답변서가 만약에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 절차는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들께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곧 아마 변호인들과 입장을 정리를 해서 답변서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헌재에서는 발송 송달이라는 절차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받았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시 송달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냈다라는 것을 간주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은 날로부터 보통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받은 날로 이게 상대방이 피청구인이 받아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27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피청구인이 송달 받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이 절차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필수적으로 아마 송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 빨리 어차피 이게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신속하게 절차를 확인하면서 이 절차에서 임하는 게 심판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참고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변론 과정에 있어서는 생중계는 하지 않고 다만 변론이 끝났을 때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는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헌재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가 있고 실상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과정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선고는 생중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호인단이 첫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내란죄에 대해서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첫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좀 섣부르게 나온 저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저께 얘기한 부분은 탄핵 심판 부분과 내란죄 형사 지금 부분을 지금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재판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당시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뭐 야당이 어떤 탄핵을 수없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정치한 법논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저께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게 뭐 내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죄라는 것이
목적 범위입니다. 어떤 국토 참전의 목적이라든지 국가 기능을 훼손한 어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하나는 어떤 폭동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폭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소요 사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건 없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이 석 변호사가 어저께 내놓은 주장은 그냥 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니까 주장할 수는 있는 내용이다고 싶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취지로도 나가는데 석동현 변호사 주장은 결국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정권을 찬탈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건 내란죄에 있어서 반만 설명하신 겁니다. 앞에 국토 참전의 목적이 어떤 정권 탄압의 목적인데 뒷부분이에요. 어떤 그 국헌 어떤 기능의 그러니까 문란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국회라는 기능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원래 비상계엄 시에도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비상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15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한 국회를 어떤 차단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가 내란에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만 설명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한 그 지점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올 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려는 모습이에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본인은 헌법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마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뿐만이 아니라 형사사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들께 본인이 느끼는 바를 본인이 유무죄가 되든 대통령의 자리를 내려놓던 간에 국민들께 본인의 마음을 소상히 밝히는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예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사건 관련해서 좀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탄핵 결정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가지고 변론을 펼치는 게 어떤 탄핵안 인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소가 변론 과정에 있어서 생중계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에 녹화 영상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녹화 영상이 아마도 그날 바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느끼는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분들,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변론에 나서려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담화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그러한 내용 등이 주제가 어떤 주된 취지가 된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얘기했었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저는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치하게 얘기하는 어떤 변호인단의 어떤 그 의견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변호인단의 구술 재판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저는 오히려 당사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번 나와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필요하겠다? 저는 오히려 본인 심판에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판장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에서는 공조본이 보낸 출석 요구서 받지 않고 있고요.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제 수사 카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탄핵 심리 중이잖아요. 현재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 소환이 될까요? 강제 수사가? 저는 강제 수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신분에는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 공조 보니까 경찰에서 계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압수수색조차 증거 확보조차도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강제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아마 검찰 소환에 아마 조율을 해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조본에서도 출석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경호처랑 대립을 하면서 이걸 아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상황 등이 강제 수사로 가는 어떤 길목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의 수사 단계, 그러니까 충분히 출석 요구에 응해서 어떤 출석을 하셔가지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표현 자체는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이 만약에 내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변론의 방향에 있어서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이 지금 입장문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주환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각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의 태도가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수백 명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이다 숨졌다고 미국 군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군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에 이같이 밝히면서 사상자의 계급은 최하위급부터 최상위급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 중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사령관이 모스크바 도심에서 폭발로 숨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킥보드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사망한 건데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특수작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걸어 나오자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스크바 도심 한복판에서 현지 시간 17일 전기 스쿠터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에서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이르고 키릴로프 사령관과 보좌관 등 2명이 숨졌습니다. 키릴로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모스크바에서 폭발 사건으로 숨진 가장 고위급 군 관리입니다. Громкий хлопок. Опасный, очень страшный, которого нетипичный такой для этих мест. Подумали, может, стройка или с крыши снег упал. 러시아 수사당국은 폭발 장치가 원격 조종된 것으로 보고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Н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должны найти убийц в России, и нужно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уничтожить заказчик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Киеве. 이번 폭발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의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키릴로프를 기소했습니다. 2017년부터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부대를 책임진 키릴로프는 지난해 10월엔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사족보행 로봇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확장 오픈했는데요. 이 확장 지역 출국장에 특별한 예술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족보행 로봇인데요. 전시 공간으로 마련된 부스 안에서 서울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경비나 보안 업무에 주로 쓰인다고 했던 로봇인 것 같은데요. 재주가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들의 재주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비디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로봇들이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30일간 매일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람객들과 교감하며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을 유리에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전통놀이인 사방치기 같은 유쾌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이 사족보행 로봇들을 다시 시설 점검이나 순찰 등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일상에서 사족보행 로봇의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서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대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가 영하 11.6도, 서울 영하 5.6도, 제천 영하 9.6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2에서 4cm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cm, 전북 서해안에 3에서 10cm, 오후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1도, 청주와 대전 2도, 안동과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절기 동지인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